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코인으로 인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함께하게 될 이지영 앵커이고요. 자,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이슈들과 또 다양한 전략들을 토대로 이 시장에서 우리가 어떤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하는지 하나하나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투자 시장 분위기부터 훑고 넘어갈 텐데요. 간밤 마감된 뉴욕 증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뉴욕 증시의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뉴욕 3대 지수 일제히 하락 마감하면서 다우존스, 나스닥, S&P 500 지수 모두 다 하락 마감했는데요. 유가 급등에 관한 우려감이 상당히 커졌습니다. 자, 유가 역시도 인플레이션 지표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유가 급등이 지속될 경우 CPI 지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시장의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미국 ISM이 발표한 8월의 서비스업과 제조업 지수가 급격한 인플레이션을 가리키고 있다는 분석들도 시장에 나오면서 증시 자체를 끌어내리는 분위기였고요. 반면에 달러는 여전히 강세입니다. 달러가 104달러 선을 넘어서면서 105달러 선까지 향해 가고 있다는 부분들 투자 시장의 분명한 우려감으로 작용이 될 것 같고요. 자, 이러한 인플레이션에 관한 우려감들 대두되자 국채금리 역시나 또 한 번 뛰어오르는 분위기가 연출됐습니다. 골드 같은 경우에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암호화폐 시세도 살펴보셔야 될 텐데요. 비트코인 시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이 25,700달러 선으로 역시나 보합권 나타내주고 있고요. 이더리움 역시도 마찬가지의 상황들 연출되고 있습니다. 리플도 어제와 같습니다. 0.5달러에서 거래되는 모습이고요. 20달러 선을 넘겼었던 솔라나 코인이 19달러 선에서 현재는 거래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지코인 역시도 크게 변동성 없는 모습이고요. 자, 시장 자체에 큰 상승률은 보이지 않는데 간밤에 그래도 트론이 4% 넘는 상승률 보여주면서 시총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모습 현재 포착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이슈 하나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간밤에 전해졌던 속보 한 가지 전해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이 시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더블로기 관련한 내용 전해왔습니다. 미국의 기업이 보유 암호화폐를 이제 공정가치로 신고가 가능하다라는 그러한 소식이 전해졌는데 우리 시장에 그래도 어느 정도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공정가치다라고 하는 것은 합리적인 거래를 전제로 다른 당사자 간의 자산이 거래될 수 있는 가격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간 암호화폐 자산이 공정가치로 인정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기업들이 보유한 암호화폐가 만약에 손실을 입게 될 경우에 그에 따른 불합리한 과정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특히나 대표적으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을 이제 투자 자산, 즉 회사의 자산의 일부로 매입을 하기 시작한 이후에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자 이 손상차손이 발생됐고요. 이 손상차손으로 인해서 기업 가치 자체가 좀 절하되는 상황들이 계속 연출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미국 당국에서는 앞으로 암호화폐에 관한 자산들 역시도 공정가치로 인정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만큼 이러한 또 발표 자체가 기관 투자자들의 러브콜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분석들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암호화폐 자산 자체가 기업이 보유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가치로 인정을 받게 되는 걸 텐데요. 그에 따라서 암호화폐 시장을 그저 관망했었던 기업들도 일부의 자산을 암호화폐로 보유할 수 있게 되는 그러한 선순환의 결과를 낳을 것이다라는 분석들 시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시장에서는 그래도 이제 기관 투자자들의 접근성을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금융 당국의 어느 정도 조치일 것이다라고 해석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앞으로 또 기관 투자자들의 러브콜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시장을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오늘의 코인, 오늘도 분석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도 함께 해주실 퍼즈 대표님 모셔봤습니다. 자,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퍼즈입니다. 오늘도 도움되는 자료 많이 가지고 왔으니까요. 매매 전략을 세우시는데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퍼즈님께서 이제 다양한 분석들 함께 해주신다라고 합니다. 자, 역시나 시장은 또 심심한 시장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장에서 또 어떤 전략들과 어떤 마인드들을 가져봐야 할지가 고민이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자, 퍼즈님 오늘 어떤 이야기를 좀 준비를 해주셨을까요? 우리 투자자분들 위해서. 그 화요일 날 그 비트 분석을 좀 해드리다가 급하게 좀 마무리 지어가지고 네, 맞아요. 그거 관련해가지고 제가 좀 더 자세히 네.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화요일 날 말씀드렸던 게 이제 가능성이 높은 거 위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이런 식으로 A, B, C로 떨어질 가능성이 제일 높다라고 보고 있고 네. 저는 이 A가 아직 안 끝난 것 같아요. A가 끝났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A가 안 끝날 그럼 가능성이 더 떨어질 수 네. 있다는 거죠? 해서 네. 제 생각에는 이게 여기 있는 게 이제 10월 1일이에요. 여기 세로선 거는 게 10월 1일이라서 여기가 되기 전에 한 번 떨어졌다가 올라가는 와중에 10월이 끝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요 A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한 23,000 뭐 한 22,000 정도까지 요 피보나치 비율대로라면 그런데 이게 2만까지도 떨어질 수 있거든요. 2만 달러 정도까지도. 네. 그래서 그렇게나. 해당 부분을 좀 참고하시고 제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매수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 B 네. 이 B를 이제 수익을 가져가기 위해서 매수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물론 저도 매수하려고 노력을 할 테지만 근데 요렇게 23,000에서 반등할 줄 알았는데 22,000까지 떨어지고 거기서 반등할 줄 알았는데 2만까지 떨어지고 이런 경우 충분히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해당 부분 참고하셔서 제 생각에는 제가 좀 알려드릴 테니까 좀 추세가 좀 전환이 되면 확실히 좀 하락 추세가 마무리되면 그때서 매수를 조금 들어가 보는 쪽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어떨까 싶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이런 식으로 C 하락이 한 번 더 남아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반등하면 현금화의 전략으로 좀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현금 비중을 한 40-50% 정도는 맞추셨으면 좋겠고 저는 지금 보니까 한 40% 정도 되더라고요. 현금 비중이. 네, 해서 참고하시고 만약에 요 B가 너무나 파동 카운팅이 명확하고 C로 떨어지는 게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라고 하면 저는 요 B 정도 자리에서 현금 비중을 60-70% 이상으로 늘릴 생각이에요. 네, 그래서 물론 그냥 쭉쭉 올라가는 게 저도 좋아요. 네, 저도 좋은데 어쨌든 도움되는 매매 전략을 제가 세워드려야 되니까 이제 말씀을 좀 드린 거고 오늘 일단 다룰 얘기랑 같이 합해서 왜 이런 매매 전략이 유효한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고 이거는 안 좋은 경우의 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좀 긍정적으로 볼 만한 경우의 수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면은 네, 이것도 뭐 어쨌든 전에 말씀드렸던 건데 지금 4파 조정이 거의 끝나고 나서 5파로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한 23,000 정도만 지지해주면 요 시나리오는 계속 유지해요. 네, 그래서 23,000 아래로 떨어져야지만 이 시나리오가 없어져요. 그러면 23,000 아래로 떨어져서 이 시나리오가 없어지면 아까 말씀드렸던 A, B, C로 떨어지는 시나리오의 가능성이 더 높겠죠. 그래서 23,000이 깨진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될 가능성이 저는 지금은 한 50% 정도로 보고 있긴 한데 한 60-70% 정도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현금 비중이 60-70% 정도는 돼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B로 올라간다라고 쳤으면 네. 23,000 아래로 떨어졌다 올라가면 참고하시고 추가적으로 이제 올라가는 시나리오가 하나 더 있는데 지금 이제 1, 2, 3, 4, 5가 끝나고 A, B, C가 끝났거나 요 C가 진행 중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만약에 된다라고 치면은 이런 식으로 1, 2 한 다음에 다시 3, 4, 5로 올라가는 걸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치면은 전고점을 테스트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근데 제 생각에는 이렇게 A, B, C로 떨어지는 경우의 수의 가능성이 한 50% 그리고 이런 식으로 5파가 올라가는 얘는 한 48,000에서 5만까지 아마 올라갈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는 것과 그다음에 전고점을 테스트하는 이 경우의 수를 합쳐서 50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의 수가 있다라는 거를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올라갈 것 같으니까 지금 팔면 좀 아쉬운데?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근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올라가게 되면 앞에 경우의 수 같은 경우는 48,000에서 5만 달러까지 올라가고 얘 같은 경우에는 한 7만 달러를 테스트해 볼 만한 정도로 올라갈 거거든요. 그러면 33,000을 터치하고 나서 매수도 늦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면 어쨌든 반등할 때 조금 현금화를 했다가 이거 33,000을 터치하면 그때부터 다시 사도 안 늦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여기에서 다시 사도 이만큼의 수익을 가져갈 거기 때문에 안 늦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거를 믿고 그냥 코인 100%로 가지고 있다가 한 2만 달러 혹은 18,000달러까지 떨어지면 그러면 심리가 많이 흔들리겠죠. 그럼 어떡할 거냐 이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반등할 때 그래도 현금 확보를 조금 해두시고 네. 그런 다음에 33,000을 찍고 그러니까 33,000을 돌파해서 위로 올라가 있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찍기만 하면 됩니다. 33,000을 찍고 나면 그때부터 다시 분할 매수해도 늦지 않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참고하셔가지고 매매 전략에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시청자분께서 질문 하나를 남겨주셨거든요. 실시간으로. 만약에 1번 시나리오에서 10파 하락이라고 한다면 내년으로 좀 기간이 넘어가는 거냐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 좀 기간적인 분석은 어떨까요, 교수님?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아, 그래요? 네, 제 생각엔. 네, 왜냐면 이거를 말씀드릴까 말까 했는데 네. 다시 차트를 같이 네, 보면은 함께 볼게요. 여기 빨간색 세로선이 두 개가 있는데 얘가 반감기예요. 여기 있는 얘가 반감기입니다. 그래서 반감기 전에 큰 하락이 있어 왔었어요. 지금까지는. 지금까지. 그리고 요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좀 꽤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SEC가 현물 ETF 승인을 거절한다거나 안 그러면 아예 아크 인베스트나 뭐 특정 ETF는 아예 그냥 거절해 버린다거나 이런 이슈로 인해서 한번 크게 하락을 하고 현물 ETF가 승인되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현물 ETF가 승인되는 그 순간이 요 C파의 끝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현물 ETF가 승인되는 그 시기를 좀 생각해 보면 대부분 예상하는 게 뭐 빠르면 10월 중순. 그렇죠. 네, 그다음에 올해 안에 승인될 가능성이 70%라고도 기사 본 것 같은데. 그리고 늦으면 1월 말 요때쯤으로 다들 예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타이밍에 C파가 끝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요 부분 참고하시고 말 나온 김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올라가도 이렇게 얘가 이제 5파로 올라가도 그래도 큰 하락이 있을 거예요. 그래도 제 생각에 뭐 5만 달러까지 올라가도 한 3만 달러까지 떨어지는 하락이 있을 겁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요거 반감기 전에 그래서 이렇게 하락한 다음에 올라갈 거라서 어쨌든 큰 하락이 있긴 있다. 다만 한 번 올라갔다가 떨어졌다 올라가느냐 안 그러면 지금 그냥 떨어졌다 올라가느냐 요 차이가 있을 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사실 올라갔다가 한번 올라갔다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쵸. 네, 근데 이제 뭐 그게 제 맘대로 되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요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10파 하락에 관한 이제 마무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마도 그레이스케일뿐만 아니라 이제 현물 ETF에 관한 승인 여부들의 시점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시장에서 내다보는 거는 올해 말 10월 달에 승인이 될 가능성이 뭐 한 70%다라는 그런 외신 기사들도 있었고요. 내년까지 넘어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분석도 있기 때문에 그 소식들은 저희가 그때그때 좀 찾아서 체크를 해보는 방법밖에는 좀 없어 보입니다. 자, 시청자분께서 또 감사하다라고 또 댓글 남겨주셨는데 자, 그렇다면은 또 추가적인 매매 전략을 조금 한번 들어볼게요. 저희가 또 불장을 기다리고 있는 시점이잖아요. 근데 뭐 예전 불장과 패턴은 비슷하게 좀 흘러가고 있는 건지 그런 부분들도 개인적으로 궁금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파수님 보시는지 한번. 요새 제가 좀 고민이 많아요. 네. 왜요? 그래서 머리를 새로 하신 건가요? 뭐 그런 건 아니고 네, 그 고민이 좀 많은데 요번 불장은 지난번 불장보다 더 강력할 수도 있겠다. 오히려? 네, 이런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왜요? 그래서 그걸 지금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하이먼 미스키 모델이에요. 잘 아시는 모델일 텐데 이 하이먼 미스키 모델을 보면은 하이먼 미스키 모델은 이런 식으로 생긴 차트가 있다라는 건데 사실 차트 모양을 보고 하이먼 미스키를 끼워 맞추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엘리엇 파동이 모양이랑 똑같거든요. 이 하이먼 미스키 모델 자체가. 그래서 뭐 1, 2, 3, 4, 5 A, B, C로 떨어지고 다시 1, 2, 3, 4, 5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양으로 끼워 맞추면 안 되고 현명한 투자자, 그다음에 기관 투자가 대중 참여, 언론 보도 증가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체크를 해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는 다 주관적이에요. 현명한 투자자 가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지표 없죠. 그다음에 없어요. 대중 참여가 제대로 됐는지 안 되는지 지표 없죠. 우리나라에는 코인 투자가 대중 참여가 많이 됐다고 하지만 전 세계로 확대해 봤을 때는 과연 대중 모르죠. 참여가 됐는지 그건 사실 물음표긴 하잖아요. 네. 이게 국내 주식이랑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국내 주식이 그러니까 비트코인만큼 이슈가 됐다라고 하면 대중 참여가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이건 우리나라에 한정된 얘기예요. 그쵸. 네, 그래서 비트코인은 전 세계 사람들이 전부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상품이기 때문에 요거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언론 보도 증가도 애매하죠. 그러니까 이제 지표가 없잖아요. 근데 저는 기관 투자가가 들어오는 타이밍은 좀 저희가 어느 정도는 좀 체크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체크를 해볼 수가 있을까요? 지갑을 분석을 네, 한다거나. 그것도 맞아요. 그것도 하나인데 제 생각으로 어쨌든 현물 ETF가 가장 정확한 지표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현물 ETF가 승인됐다라는 것 자체가 어쨌든 기관 투자가 들어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거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현물 ETF를 신청을 하려면은 일정 양 이상의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들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저도 그런 얘기 듣고 나서 과연
블랙록은 얼마나 갖고 있는 거지? 궁금해가지고 찾아봤는데 네. 제 생각에 아마 커스터디 서비스로 맡겨놨을 가능성이 높아서 좀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려운데 어렵고. 예를 들면은 뭐 10,000개 정도가 필요하다라고 치면 네. 예를 들어서입니다. 근데 이제 10,000개 그 비트코인이 10,000개 이상 있는 지갑이 한 100개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네, 100개 정도 전 세계 100개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지금 100개에서는 대부분이 거래소. 대부분이 절반 이상이 거래소 지갑인 거고, 그쵸. 네, 그다음에 일부 고래들, 뭐 초기 투자자들, 뭐 이런 사람들로 남아 있는 건데 만약에 현물 ETF를 승인한 회사들이 전부 다 비트코인을 10,000개씩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100개 중에 한 10개 정도의 지갑은 기관들 지갑인 거죠, 쉽게 말하면.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걸로만 따져봐도 기관 투자자가 들어오는 타이밍이 어쨌든 현물 ETF가 기점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것뿐만 아니고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일반적인 법인에서 비트코인을 투자하기 어려워요. 그렇죠. 네, 아까도 이제 기사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그 동안은 그 전에는 훨씬 어려웠던 거였잖아요. 네. 그 약간 마이클 셀러가 진짜 특이한 케이스. 맞아요. 네, 테슬라도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였던 거고, 우리나라에서도 법인이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건 불가능에 가까워요. 아예 안 돼요. 네, 그래서 넥슨이 비트코인을 갖고 있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거는 넥슨 일본 법인. 네, 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게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현물 ETF가 승인되면 그냥 주식 사듯이 사놓을 수 네, 있죠. 법인 중에 네. 주식을 사는 법인들은 많잖아요. 그쵸. 네, 안 그러면 뭐 ETF 같은 거 사듯이, 그러니까 이제 뭐 코스피라든가 뭐 이런 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사듯이 그런 식으로 살 수 있는 거라서 훨씬 더 들어오기 편해지고 그 다음에 아마 국민연금도 살 수도요. 국민연금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도 현물 네. ETF가 많이 나온다고 하면 투자를 잘 못하긴 하지만 살 수도 있고 그다음에 네. 그 미국 같은 경우에도 네. 그 퇴직연금 때문에 미국의 주식시장이 계속 그렇게 커간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겠다. 퇴직연금을 운영하는 회사에서도 포트폴리오로 그쵸. 현물 ETF를 넣을 수도 있고 이렇게 되면은 진짜 수요가 적어도 한 5-6배 이상?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투자하는 물론 사람 숫자가 5배가 되는 건 아니겠지만 금액으로 따지면 엄청 그래서 커지죠. 법인이 갖고 있는 현금에 혹은 현금성 자산에 진짜 한 2-3%만 비트코인으로 들어온다 하더라도 진짜 한 뭐 5배는 우습고 막 10배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강력한 호재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는 지난번보다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네. 이 차트가 어쨌든 비트코인 차트인데 이건 로그 차트거든요. 그래서 로그 차트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네. 요 로그 차트가 뭔지 헷갈려 하시는 분들 계세요. 선형 차트는 우리가 보는 차트가 일반적으로 선형 차트인데 선형 차트는 여기 보면 여기 칸이 이렇게 있거든요. 줄이 나와 있는데 선형 차트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00원 차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0원 차이예요. 네. 한 칸이 똑같은 금액이에요. 쉽게 말하면.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100원일 때 100원이 오르는 거면 2배가 되는 건데 1,000원일 때 100원이 오르는 거면 10%가 오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의 수익률 자체는 사실 얼마만큼의 금액이 오르는가 보다 몇 %가 올랐는지가 훨씬 중요하잖아요. 중요하죠. 네, 네. 그래서 요 선형 차트로는 그게 잘 눈에 안 보이니까 로그 차트 같은 경우에는 한 칸이 같은 퍼센테이지예요. 요 한 칸이 10%면 여기 있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칸도 10% 이런 식으로 퍼센테이지로 칸을 나눈 게 로그 차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형 차트로 보면은 저 아래 있는 것들은 잘 안 보이는데 로그 차트로 보면 퍼센테이지가 똑같은 한 칸이기 때문에 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비트코인 차트인데 이게 2013년에 있었던 불장이고 이게 2017년에 있었던 불장이고 그다음에 이게 2021년, 20년, 21년에 있었던 불장이에요. 근데 2013년이랑 2017년을 비교해 보면 펀더멘탈적으로나 수요적인 측면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었어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 요 2017년 같은 경우는 CME 선물이 어쨌든 들어왔었고 그다음에 CME 선물 자체가 좀 의미가 있었던 게 어쨌든 좀 그나마 제도권인 그나마 제도권은 아니죠. CME면 제도권이죠. 그쵸. 제도권에서 비트코인을 구매할 수 있다라는 점. 네. 그다음에 이 2013년에는 사실 테더 마켓도 없었어요. 네, 다 BTC 마켓이었는데 테더 마켓, 그러니까 달러를 기준으로 삼아서 이제 매매할 수 있다라는 점 그런 것도 컸고 그다음에 거래소들이 막 모든 나라에 생기고 지금 없는 나라 찾기도 힘들죠. 네, 그래서 모든 나라에 다 생기고 이런 식으로 수요가 증가했었고 추가적으로는 그 알트코인의 수요가 폭발했던 시기거든요. 네, 2017년 전에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95% 이상이었어요. 근데 이때부터 도미넌스가 떨어지면서 이더리움 가격이 막 올라가고 ICO가 뭐 붐이 일면서 엄청나게 수요 폭발이 일어났던. 그래서 2013년에 비해서 2017년은 펀더멘탈 차이도 크고 수요 차이도 컸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2017년에 비해서 2020년은
2021년은 도대체 뭔 차이가 있었는지 제가 기억이 안 나요. 기억나는 게 없나 보네요. 네, 그죠? 그래서 뭐 선물 ETF 정도가 어. 있었고, 근데 이제 CME가 되는 마당에 선물 ETF는 사실 큰 의미는 없기도 그죠, 하고, 그죠. 그리고 뭐 거래소가 뭐 이미 17년도에 늘어날 만큼 늘어나 있었고,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펀더멘탈적으로 뭐가 크게 나온 게 없었죠. 달라졌던 것도 네. 아니고 해서 어쨌든 펀더멘탈적이나 수요적인 음. 측면에서 봤을 때도 사실 별 달라진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요만큼이나 올랐던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번에는 그 현물 ETF 승인과 동시에 불장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펀더멘탈적으로나 수요적으로나 엄청나게 달라질 가능성이 있어요. 2021년보다 새로운 불장이 크게 네, 맞아요. 그래서 별로 펀더멘탈 차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반강 이슈나 뭐 이런 그뭐 거시경제나 이런 게 맞물려 가지고 가격이 이만큼 상승했는데 요번에는 이것보다는 더 많이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요거만큼 올라간 것보다는 더 많이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일단 해보는 거고, 제가 이제 요 로그 차트를 보면서 항상 불안했던 게 있어요. 어떤 게요? 뭐냐면 이게 로그 차트가 딱 보면은 선을 이렇게 그리고 싶잖아요. 이렇게. 어떻게? 네. 네. 이렇게 그리고 싶어져요. 해서 이게 보면은 결국에는 상승률이 점점 떨어진다는 그렇네요. 거거든요. 그래서 로그 네. 차트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한번 그려볼 수 있는데 네. 이런 식으로 어쨌든 계속 요번에 올라간다라고 치면은 이게 이제 2025년 7월이거든요. 빨간색 선이. 그래서 이때 딱 여기 만나는 요 지점의 가격이 한 16만 달러 정도 됩니다.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요 그대로 가면 16만 달러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꽤 높아 보이고, 근데 저는 16만 달러만큼 아니고 한 25만 달러나 한 30만 달러까지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25만 달러나 30만 달러까지 가려면 요 이렇게 올라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네. 이게 가능하냐? 라는 거죠. 요렇게 딱 요것만 봤을 때는 안 올라올 것 같잖아요, 사실. 네. 예, 그래서 요거랑 비슷한 예시가 차트가 있어가지고 하나 갖고 왔는데, 요 차트가 혹시 어떤 차트인지 혹시 아세요? 지금 그 뉴욕 증시이지 않을까요? 네, 거의 비슷해요. 뭐냐면 네. 애플이에요, 애플. 애플 차트입니까? 네, 애플도 이런 식으로 계속 타원에서 여기서 계속 저항받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네, 보이는데 요 이후의 차트를 한번 보면 어떻게 생겼냐면 요렇게 생겼어요. 제가 요 부분만 잘라 갖고 온 거예요. 네, 그래서 요렇게 올라갈 것만 같아도 요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생각보다 제법 많습니다. 네,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꼭 이렇게 간다라는 가정만 하시지 말고 좀 열린 마음으로 좀 바라보시면 어떨까.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까지만 올라갈 가능성도 꽤 돼요. 꽤 되고 저도 이렇게 딱 터치하면은 일정 부분 매도도 생각해 보겠죠.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펀더멘탈이 애초에 좀 많이 달라지고 그다음에 수요의 증가도 훨씬 더 커지고 그리고 이런 걸 좀 따져봤을 때 요거를 뚫고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도 좀 배제하지 말자. 이런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고 시간이 조금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최대한 좀 말씀드리면 최대한 말씀. 네, 이게 제가 그냥 대충 그린 거예요. 이게 비트코인이거든요. 이 비트코인이고 요게 파란색 라인이 현물 ETF 승인 시기로 예상되는 예상치를 이제 시나리오를 그려보신 거네요. 대충 그린 건데 사실 대충 그린 건 아니고 이게 이제 금 차트거든요. 네. 금인데 지금 비트코인이 이렇게 박스권으로 움직인다. 혹은 아래로 떨어졌다가 더 이상 요 고점으로 올라가지 못한다 이런 의견도 많아요. 근데 요게 현물 ETF가 승인된 시점이고 현물 ETF가 승인된 이후에 이렇게 올라갔거든요. 금이 그쵸. 네, 맞아요. 요거를 제가 그대로 갖다가 이렇게 그린 거예요. 비트코인에 똑같이. 해서 이렇게만 봐도 한 18만 달러, 한 19만 달러, 뭐 많은 20만 달러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요번 불장에는 훨씬 더 많이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가 또 이번 불장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 호재 자체가 엄청 큰 호재입니다. 시장 자체의 규모를 확대시킬 수 있는 호재이기 때문에 금 ETF가 승인된 직후에 거의 300%의 상승이 올라왔었는데 비트코인 역시도 그러한 상승률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해답들 얻어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 상승 하락 보장하고 있지 않다라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